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열무아빠님 이야기 최근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열무아빠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별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무아빠님을 뵌다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일주일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쵸.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 한 시간이 주가 굉장히 빨리 좀 지나가네요. 순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어떤 주제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현실 공포에 가깝고요. 오호? 예.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를 말하자면 룸메이트. 최근에부터 룸메이트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단 저는 아니고 제 와이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일단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나서 신혼집에서 결혼식 하기 전에 같이 미리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살라고 했는데 네네.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청첩장이 나오잖아요. 청첩장. 그래서 친구들한테 돌리려고 와이프가 친구들이랑 만나는 자리에서 와이프 고등학교 때 친구 돌자라고 말할게요. 돌자가 와이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와이프도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신혼집에 들어오는 거라 그 만기일이 약 한 3개월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자가 지금 자기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 근처에서 집을 못 얻었다. 근데 때마침 와이프 집이 자기 이직할 직장에서 가깝대요. 그래서 집 얻을 때까지만 한두 달만 좀 지내게 해달라. 그래서 와이프는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저랑 신혼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고 어차피 그 집은 잘 안 들어갈 거고 해서 돌자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돌자가 짐을 싸들고 와이프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짐에서 와이프가 그 돌자 옷짐에서 색색의 한복을 봤대요. 눈에 띄었대요. 그리고 짐도 별로 없었대요. 옷가지 몇 개랑 뭐 세면도구랑 화장품 조금 이런 것밖에 없었고 해서 그냥 어차피 자기도 집에 잘 안 들어올 거니까 네 집처럼 편하게 지내라. 집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집 사용할 때 뭐가 뭐 어디 있고 이런 거 알려주고 그날서부터 돌자가 와이프 집에서 지냈는데 한 달 정도는 아무 일 없이 지냈어요. 와이프랑 뭐 저랑도 어울려서 같이 맥주 한잔 마시고 뭐 그렇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결혼식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에 친구들끼리 와이프 집에서 술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와이프 친구들이랑 돌자랑 와이프랑 와이프 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술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돌자가 목소리하고 하는 행동이 딴 사람처럼 바뀌더래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와이프는 얘가 좀 주사가 있구나. 술 참은 약간의 주사가 있구나. 그래서 어차피 친구들끼리인데 상관없잖아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친구들도 그 와이프 집에서 다 같이 자기로 했어요. 거실에서. 근데 거실에서 자는데 갑자기 돌자가 방에서 그 색색의 한복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색색의 한복을 갈아입고 자고 있는 친구들 머리맡에 서서 웃으면서 껑충껑충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거를 봤대요. 보고 나서 친구들을 막 깨웠어요. 일어나 보라고. 그러더니 일어났는데 계속 돌자는 껑충껑충 뛰고 있고 그러다가 일어난 친구들을 한 명씩 손가락으로 한 명씩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웃으면서 계속 껑충껑충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자니 약간 무섭잖아요. 새벽이기도 하고 이게 주사로 치우치기에는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와이프하고 도망쳤어요. 집에서. 도망쳐서 근처 모텔로 가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말 조용했고요. 돌자는 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와이프하고 깨웠죠. 야 돌자 너 뭐냐고. 너 무슨 병 있냐고. 네가 술 먹고 이랬다 너 기억 안 나냐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 나 너희들이랑 술 먹고 있다가 나 내 방 들어와서 잤다. 중간 블랙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술 먹고 실수했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실수했다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는데 더 이상 네. 돌자를 몰아붙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와이프는 그 집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요. 와이프도 무서우니까. 근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너 그거 아냐고. 돌자랑 어제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술을 먹다가 방에 들어가서 또 그 색색의 한복 있잖아요. 그것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네 발로 기면서 이빨을 가이드래요. 이빨을 가두면서 괴성을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친구들은 도망쳤고, 그리고 도망칠 때 핸드폰하고 이런 건 몇 사람이 거기다 놓고 왔나 봐요, 집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집안은 조용했고 돌자는 방 안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지 자고 있었고, 그래서 또 친구들이 돌자한테 물어봤겠죠. 너 이런 거 기억나냐 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소리를 하더래요. 원래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신데 자기도 약간 그런 길을 타고 나서 한 번씩 블랙아웃이 온다. 근데 블랙아웃 때 일어났던 일이 나는 기억도 안 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를 기괴한 일을 한다더라. 그 소리만 들었다. 혹여나 나 때문에 놀랬다면 진짜 미안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잖아요. 와이프한테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이 생기는데요. 이런 일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소문이 살에 살이 더 붙어서 와전이 됐는데, 돌자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돌자도 무당이 되려고 신내림을 받았대더라. 그래서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신기가 충만하더라. 이런 얘기가 돌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아싸였는데 인싸로 된 거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와이프 집이 돌자의 점집으로 변해갔어요. 막 친구들이 돌자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점사도 물어보고 뭐 신점도 치고 막 그러다 보니 와이프 집이 문턱이 달턱이 돼. 친구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여기서 또 돌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방 있잖아요. 돌자 방을 거의 막 신당으로 바꿔놨대요. 근데 와이프 집이 구축 빌라 2층이었는데요. 주인분이 3층에 사세요. 근데 그 집안에서 원래 신당 가보면 향 냄새 있잖아요. 향을 좀 자주 피워놓으니까 돌자가 방 안에 온갖 향을 피워놓기 때문에 그 냄새가 윗집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집주인분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 오더니 지금 장난하냐고. 이거 도배나 이런 데 향냄새 다 뱄을 텐데 이런 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와이프는 깜짝 놀라서 집으로 갔죠. 돌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니까. 자기 뜻이 아니래요. 신의 뜻이래요. 그래서 와이프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만기에도 다 됐고, 그러니 이제 집 좀 비워달라. 아주 집주인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더니 또 돌자가 그때 첫 번째 사건 때처럼 목소리도 변하고 이번엔 눈빛까지 변하면서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너 결혼하면 네 가족들이나 네 남자친구 가족들이나 줄초상 날 거라고. 어디 한번 잘 사나 보자고 하면서 뛰쳐나갔대요. 그냥 그 모든 짐을 놓고 아주 방을 거의 막 신당처럼 꾸며놨대요. 막 별의별 무호까지 갖다 놓고. 왜냐면 와이프도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니까 어떤 무호가 있고 뭐 신당에 뭐가 있고는 저희 집에 인사 갔을 때 이미 봤거든요. 완전 신당처럼 꾸며놨대요. 그냥 하나의 그냥 점집인 거야. 그러고 나서 일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뛰쳐나간 돌자는 친구들한테서 인싸로 등극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간질을 하는 거죠. 뭐 와이프가 뭐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집주인으로 뭐 갑질을 했고 뭐를 했고 자기를 어떻게 했고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방세도 안 준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얼토당토하는 말이 늘 있잖아요. 이런 소문을 퍼뜨리다가 이게 또 저희는 아무런 반응을 안 했어요. 어차피 헛소문이니까 이게 뭐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를 했는데 무시 못할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널비님, 제 옆에 여자 악기가 붙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 악기에 홀려서 저랑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무당으로 소문난 돌자의 말이니만큼 친구들한테 약간의 조금씩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마 이 일 때문에 하다가 어느 순간 저희 결혼식을 하면은 하객으로 올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때부터 와이프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자가 약간 그런 소문에 의해서 인싸가 됐고, 그런 인싸가 된 돌자가 이런 말을 했으니 와이프도 이상한 빙의 아닌 빙의자로 된 거죠. 저는 아주 그냥 완전 나쁜 사람이 된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여자를 후려서 그래서 저한테 차였던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에서 저 남자한테 씌었다더라. 진짜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진짜 정말 어이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저희 와이프도 약간 빙의 아닌 빙의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피하기 시작하면서 결혼식을 불참하겠다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와,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났으면은 그래 뭐 이걸로 인해서 뭐 결혼식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겠거니 했는데, 이 소식이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귀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저희 집안이 무속인 집안인 거 아시고 하다 보니 이런 소문까지 도는 걸 딱 들으셨을 때 설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무속인 집안이고 자기 딸이 빙의자다. 제가 꾸며서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결혼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되시는 거죠. 어느 날 그래서 갑자기 장인어른이 부르시더라고요.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런 소문 도는데 뭐냐? 자네 정말 이런 사람이었냐?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런 그냥 헛소문에 의해서 정말 이게 결혼식이 엎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진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정말 심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안이 무속인 집안이니까 얘가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으신 거죠. 완전 믿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에 불려가서 장인어른 장모님을 심각하게 물어보시는데 와이프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서 이랬었고 돌자가 이래고 이래서 내가 내쫓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이 사례 더 붙여서 이렇게 된 거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계속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장인어른 장모님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시진 않으셨어요. 예. 정말 그래서 어느 날은 와이프가 오빠 그냥 우리 결혼식 하지 말고 건너뛰고 그냥 살자고. 근데 또 이게 하나뿐인 결혼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소문 때문에 결혼식 못 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와이프랑 초중고 같이 나온 돌미, 그 친구를 돌미라고 할게요. 호주로 유학 갔다가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우리 결혼식 때문에 돌미가 돌아와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러더니 이 친구가 약간 친구들 사이도 그렇고 마당발이었어요. 인맥이 좀 있어서 돌자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와이프는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와이프를 믿었던 거죠. 돌자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봤어요. 진짜 뭐 인맥의 인맥, 친구의 친구한테 물어보고 막 진짜 뭐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다 물어봤어요. 여기서부터가 반전인데, 원래 돌자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정말 딱 성격이 중간인 친구들 있잖아요. 활발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소심하지도 않고 약간 그런 흔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돌자한테는 관심을 거의 안 가졌어요. 돌자 집안 사정이 어떻고 뭐 형제가 어떻고 그런 건 거의 모르고 그냥 친구였던 친구, 그냥 흔한 친구. 돌자가 그래서 어머님이 무당이고 뭐 이런 말에 다 넘어간 거죠. 돌자의 집안 사정을 다 몰랐으니까. 돌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돌자가 허언증이 심했대요. 거짓말도 많이 쳤었고 이 허언증을 덮으려고 막 사치도 부리고, 그러다 보니 카드값 이런 게 쌓이다 보니 다니던 직장도 월급이 차압이 들어오니까 권고 사유로 퇴사하게 됐고, 근데도 이게 허언증에 낳다 보니까 친구들 앞에서는 약간 자기의 지금 본 모습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더욱더 빚에 빚을 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다단계로 빠져요. 또 다단계로 빠져서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명품도 차고 외제차도 몰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자기네 집안이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고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 하면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빚을 낼 수가 없으니까 대출도 안 되고 이제 그 돈 갖다가 다단계에 다 꼬라박고, 그러다 보니 이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친구들한테 이렇게 빚을 지고 잠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중학생 때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니고. 그러다가 그냥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지내다가 저희 와이프가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지낼 데가 딱히 없으니 와이프가 결혼한다는 걸 알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사단이 난 거죠. 하나의 사기극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요. 이 돌자가 허언증이다, 거짓말이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한복을 갈아입고 친구들 머리맡에 서서 꽁충꽁충 뛰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고, 또 한복을 갈아입고 네 발로 기면서 이빨을 끄덕끄덕 갈고 괴성을 지르고, 이런 행동이 돌자의 큰 그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와, 순간 소름 끼치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연기고, 근데 이게 연기가 되나? 아무리 신들린 연기라고 해도,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이었다고 해도, 와, 이게 가능한가?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 듣고 나서 와이프가 이 모든 정보를 추합해서 갑자기 변호사를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서 돌자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걸로 고소장을 쓸 수 있냐 했더니 변호사가 충분하대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도 증언을 해주기로 했고, 해서 마지막으로 돌자를 카페에서 만나서 마지막 경고를 하려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희 만나자마자 그냥 뻔뻔하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비아냥거리면서 막 비웃고, 거기서는 자기 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해서 결혼하겠냐? 응? 야, 너는 미친이고 너는 미친놈인데, 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카페에서 만나기 전에 와이프가 시킨 게 있어요. 오빠 다 녹음해라. 카메라로 찍으면 다 티나잖아요. 일단 다 녹음하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뭐 친구들한테 막 돌린다 해도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싸가 돼 있는 돌자잖아요. 다 녹음했어요.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야, 미친놈 아주 그냥 결혼해서, 야, 니들 자식 나오면 미친 새끼다, 막 이런 소리까지 진짜 카페 안에 진짜 말이 너무 심하고, 막 순간 제가 돌자가 여잔데 진짜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 대 칠까,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뭐 본 모습도 다 봤고 그것도 다 녹음했고, 오케이. 와이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 대한 거 모두 알아봤고, 네가 지금 우리 오빠랑 나랑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했고 정신적으로 피해도 입혔고, 너 때문에 결혼식도 엎어지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나는 너를 고소할 거다. 그리고 너는 친구들 사이에서 생매장이 될 거다. 근데도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정말 뻔뻔하게, 야, 미친놈하고 미친년이 말하는데 누가 듣겠냐,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가더라고요. 오케이. 그날 바로 이제 변호사님 찾아가서 고소했고요. 당연히 승소했고요. 그런 다음에 돌자한테는 제대로 된 금융치료를 시켜드렸죠, 저희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와이프가. 근데 와이프가 들어오는데 안 오겠죠, 기피했는데. 그래서 호주에서 온 친구가 대신해서 친구들 다 모았어요. 모아서 저희가 녹음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 자리에서 틀고, 그거를 들은 친구들은 아차 싶은 거죠. 그 자리에서 와이프한테 저한테 사과하고 못 믿어서 미안했고 그 자리에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됐으니까. 아이고, 예. 여기서 끝나면 좀 해피엔딩인데요. 예. 저희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신혼집에 들어갔잖아요. 예. 신혼집에서 첫날 지내고 그 다음날부터 저희는 빌라 3층에서 살았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인가? 그러니까 베란다 창문에 누가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문 안 깨질 정도로 작은 자갈돌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계속 던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며칠이면은 저희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거의 막 1주일, 2주일 되도록 계속 누가 진짜 새벽에.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일단은 범인 잡으려고 바깥에서 잠복을 했어요. 근데 또 차 안에서 잠복할 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나 지켜보고 있구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구름과자를 필 때라 그 밑에 저희 집 1층 밑에 화단 옆에서 구름과자를 피는데 저희한테 던졌던 돌이 있잖아요. 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돌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 던졌던 돌을 제가 주워봤거든요. 돌이 빨갰어요. 난 이게 무슨 물감이나 페인트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혹시나 해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피냄새인 거야. 피비린내.
이게 말하자면 피 묻은 돌을 누가 계속 던진 거예요. 2주 동안 새벽에. 그러고 나서부터 저희는 신고를 했죠. 경찰에. 누가 새벽마다 이랬었고 이 돌 봐봐라. 그때 당시에는 저희 빌라 CCTV도 없었고 경찰에서는 그냥 순찰 자주 돌아주겠다라는 답변만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알겠다고 경찰 신고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여기서. 근데 그게 아닌 게 제가 한 달 뒤에 다른 지역으로 파견 근무가 잡혔었어요. 그래서 와이프 혼자 신혼집에 있었을 당시인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와이프가. 오빠 저기 밤마다 나 누가 따라오고 있고 자꾸 밖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네. 우리 집이 3층인데 누가 쳐다보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막 새벽마다 누구의 시선이 느껴지고 어느 날에는 저희 화장실 문이 있잖아요. 화장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막 이러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약간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집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와이프를 딱 보는 순간 네. 아차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 돌자가요. 저희는 몰랐어요. 돌자가 이번 사건 말고도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돈을 좀 사기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이 엮어지면서 그 중학생 친구들한테도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는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완전 나락으로 갔고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본 순간 뒤에 돌자가 있었어요. 머리가 함몰된 상태로 돌자가 있는 거예요. 순간 와이프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용히 혼자서 집에 들어갔어요. 나 안방에 돌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나 보이네?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안에서 돌을 하나씩 꺼내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저번 시점 때는 제가 할머니 귀신이 저한테 이빨을 뽑아서 던졌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입안에서 돌을 꺼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와이프를 데려가겠다고. 그러더니 너도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게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자가 그전에도 뭐 저희 집안이 무당 집안인 줄도 몰랐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신령님의 힘을 빌리지 않았어요. 너무 같지 않잖아요. 알았다. 그래. 뭐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순간 신령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쟤 좀 없애달라. 순간 돌자가 화들짝 놀라더니 도망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찾아오진 않았어요. 와이프한테 뭔가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한테 신혼집에 비방도 부탁드렸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돌자는 안 찾아오는데 그 이후에 와이프가 또 다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돌자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그게 허언증 증후군, 거짓말 증후군. 이게 돌자가 그 증후를 앓고 있었다니까.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안 가고 바로 정신병원에. 그것 때문에 입원했다. 고등학교 때는 아무런 티를 안 냈었어요. 그 와이프랑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 외에 사람들한테 허언증으로 이름을 날렸었던 거죠. 그거를 들은 돌자의 부모님은 바로 돌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돌자가 나아진 줄 알고 퇴원을 시켰는데 아직도 그 리플리 증후군은 낫질 않았고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리플리 증후군에 의해서 돌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거죠. 정말 이거를 들으면서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맨 처음에 돌자가 한복을 입고 막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게 아니 과연 이게 리플리 증후군, 이 허언증 때문에 이런 연기까지 할 수 있나? 아니 정말 귀신이 들렸다고 봐도 무관한데 이게 다 연기였다니. 야, 놀랍기도 하다. 아니, 아직까지도 이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들린 연기. 진짜 친구들도 깜빡 속았고요. 장난 아니었대요. 친구들이 겁먹어서 도망갈 정도면 그 말하지 않아도 대단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결혼식 전에 짧게 같이 산 룸메이트 때문에 저희가 결혼도 못할 수도 있었어요. 진짜 친구들 사이에서요. 저는 미친놈. 저희 와이프는 미친놈. 정말 여자한테 몹쓸 짓 하고 다니는 정말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소문이 났고 그로 인해서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의심받게 돼서 진짜 결혼이 엎어질 지경이었었고. 근데 진짜 사람이 예.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또 돌자가 극단적인 선택한 건 정말 안타까운데 그렇긴 하죠. 그렇게 선택한 한 이후에 저희를 찾아와서 또 그전에도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네. 저희까지 또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것도 약간 좀 대단하다. 열무 아빠님께서 그 무서운 룸메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세상에는 사실상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정보라든지 이런 뭐 병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리플리 증후군 혹은 연극성 인격장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맞닥뜨려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를 수 있거든요. 와이프가 그거는 판단하기 힘들대요.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이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거짓말을 치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은 하는 행동은 정말 진심인 거야.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인 거잖아요. 너무나도 섬뜩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귀족님들은 이런 사람 만나지 않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시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거죠, 열무 아빠님? 당연하죠.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무 아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 아빠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한번 빠르게 들어보고 싶네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열무 아빠님. 돌비님. 네,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을 테고 그 이야기 바로 한번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 아빠예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7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날씨가 추워지고 저희가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다면 저는 붕어빵을 뽑는데요. 동네에서 붕어빵 파시던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일이 시작되는데요. 어느 날 열무가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서 열무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동네에 붕어빵 파는 곳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어느 연세 지긋이 드신 할아버지께서 붕어빵을 팔고 계시고 그 옆에 저희 열무랑 같은 나이 또래인 여자애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두라고 할게요. 자두를 처음 본 모습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지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그냥 계속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붕어빵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뜸 저희 열무가 자두한테 다가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형을 주면서 서로 웃으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할아버지께서 정말 신기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희 열무를 빤히 쳐다보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신령님께서 자두하고 열무하고 노는 모습을 보시면서 두 어린아이의 머리를 막 쓰다듬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열무를 본 게 아니라 신령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무속인 분이시냐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니래요. 자기는 절대 무당 아니래요. 부랴부랴 붕어빵 싸주시고 주시는데 제가 돈을 내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시면서 열무한테 또 웃으시면서 붕어빵 하나를 건네시면서 놀아줘서 고맙다고 하고 열무랑 집에 왔어요. 오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퇴근하면서 그 붕어빵 집을 지나치는데 자두가 한 손에는 초코파이를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참 딸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 파고 계신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기 죄송한데 자두가 지금 저녁 동안 못 먹고 여기 있느냐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끝마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거라고 해서 할아버지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자두 좀 데리고 가서 밥 좀 먹이고 열무랑 놀게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니 안 된대요. 자기 옆에 꼭 있어야 된대요.
왜 이렇게 정색을 하시며 말씀하시지? 했는데 그래도 그 모습이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자두가 딱 저를 보는데 배시시 웃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그 모습을 할아버지가 보시는데 할아버지도 한순간 딱 마음이 누그러지시더니 그러면 잘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붕어빵을 한가득 싸주시고 저는 자두를 안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와이프한테 자두의 전후 사정을 말하고 와이프는 듣고 나서 열무랑 자두를 같이 씻기고 저녁도 먹이고 그 다음에 열무방에서 자두랑 열무를 같이 재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밤 9시쯤인가 할아버지께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중 나가서 다시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저는 당연히 진지주 안 잡수시고 장사하셨겠거니 해서 집에 모시고 와서 저녁 챙겨드리고 차 한잔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 무속인 분 아니시냐? 정말 아니시냐? 그때 당시에 열무나 아이들을 본 게 아니라 저희 신령님을 본 게 아니냐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을 하시기를 40년 전에 이 할아버지께서 탈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탈북민이신 거죠. 40년 전에 탈북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 사모님이랑 7살 난 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탈북하셔서 라오스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셨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한국에 오셔갖고 일을 하시다가 공장에서 같이 일하시던 한국 여성분하고 결혼을 하시고 그 여성분이 딸을 임신하셨는데 이 딸이 나오는 과정에서 출혈이 생기셔갖고 또 사모님께서 또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완전 악재의 악재가 근데 이때 당시에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원래는 이북에서 무당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도 집안 대대로 무속인을 했고 그러다가 제대로 탈북을 하시면서 신을 못 모시고 신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계속 벌전을 맞는 거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따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이 따님도 지체장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체장애 있으신 분들이 막 집에 안 계시잖아요. 돌아다니시고 하다가 어느 날 자두를 임신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서 또 막 충격 먹으시고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손녀가 태어난다고 하니 또 이악 물고 일을 하셨는데 또 자두가 태어나고 보니 자두가 그 할아버지처럼 영의 기운이 정말 할아버지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기운을 타고난 거죠. 한탄하셨대요.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는 안 좋은 선택까지 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자두 엄마랑 갓 태어난 자두랑. 근데 그 갓 태어난 자두 모습을 보니 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난 자두 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자두도 키워야 되고 그때서부터 할아버지는 한국에 오셔서 별다른 기술도 없으셔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붕어빵 장사도 하시고 열심히 살으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하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살았는데 어느 날 집주인분이 우연치 않게 자두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를 마주치면서 갑자기 집주인이 그러더래요. 막 감탄사를 하시면서 누구냐고. 손녀라고 그랬더니 그 집주인분이 할아버지는 무속인인지 몰랐대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자두를 보고 나서는 얘 신딸로 달라고. 네. 할아버지나 애 엄마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 키우겠냐고. 내가 키우겠다고. 달라고. 근데 할아버지는 이 자두가 할아버지처럼 무속인의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기 원했는데 대뜸 이 집주인이 자두를 달라고 하면서 강요 아닌 강요를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자기가 붕어빵 팔러 나가셨는데 집에는 이제 자두 어머니랑 자두랑 단둘이 있었는데 집주인분이 막무가내로 집으로 쳐들어오신 거죠. 자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유괴 아닌 유괴죠. 그러더니 막 자두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붕어빵 장사는 할아버지한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맨발로. 할아버지는 다 내팽개치고 집주인이 그때 거의 단칸방 건물에 3층에서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층 올라가서 난동을 피시고 그날 바로 옷까지만 들고 고시텔이라고 고시원이긴 고시원인데 안에 화장실 있고 약간의 공간이 있으면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집에서 나오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 자두 어머니가 악몽을 꾸시고 어느 날부턴가 가위를 눌리고
어느 날부턴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실성하는 사람처럼 그냥 먼 허공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4살 될 때 자두가 갑자기 방언하듯이, 이게 말은 배웠는데 이거 지역 방언처럼 이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시작했대요. 한글은 제대로 못 깨쳤는데 말은 제대로 못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할아버지가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 붕어빵 팔러도 제대로 못 나가시고 하루하루 생활고에 시달리신 거죠. 어느 날 밤에 고시텔에서 세 가족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 자두 머리맡에 등에 혹이 이따만하게 크게 난 어떤 그 거린처럼 머리는 산발돼 있고 이상한 남자가 서 있었대요. 그러면서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혀가 길었대요. 그 영가가 그 혀로 자두를 핥았대요. 계속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그래도 한때는 이 할아버지도 무속인이셨잖아요. 최대한 그 영가를 내쫓았대요. 내쫓았고 그 다음날부턴가 갑자기 자두가 아프기 시작했고 잠을 안 자기 시작했대요. 자두도 본인이 안 거예요. 자면 무서운 사람이 찾아오니까 잠을 안 자려고 막 스스로 얼굴도 때리고, 4살짜리 애가 잠 안 자려고 막 자기 허벅지도 꼬지고, 그러다 보니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자두를 데리고 이제 붕어빵 장사하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다가 저희를 만난 거죠. 근데 환하게 우는 모습을 보신 거죠. 자두가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옛날에 제 모습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도 영의 기운이 좀 있어서 빙의도 됐을 때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빙의 돼서 막 산속에서 깨어났을 때도 있고 논두렁에서 깨어났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막 중학교 때까지 저 데리고 다니셨고, 이런 어렸을 때 기억이랑 자두의 지금 현재 모습이랑 저랑 뭔가 같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면 눌림굿이라도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알아보셨대요. 근데 눌림굿이라는 게 비용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하지는 못하고, 할아버지가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노력은 영가들이나 이런 애들이 자두한테 다가오려고 하면 할아버지는 최대한 그거를 내치시고 네. 그때마다 그게 지금까지 버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할아버지도 보시다시피 저도 신령님을 모시는 몸이고, 저희 집안도 무속인 집안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무속인을 하고 계시고 하시다 보니 지금 자두 뚫린 곳 안 하면 나중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예. 정말 그러다가는 할아버지도 원치 않게, 자두도 원치 않게, 본인이 원치 않게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어린 나이에. 그러니 저희한테 한번 맡겨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계속 돈이 없으시다고, 여유가 없다고, 민폐 끼치기 싫다고 막 손사래를 치시는데 네.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전화 드렸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열무랑 같은 노래에다 자두가 있는데 지금 터지기 일본 직전이다. 그러면 바로 데리고 와라. 해서 다음날 내려가기로 했어요. 아침이 밝아서 할아버지 모시고 자두랑 저희 가족이랑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두가 간질처럼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토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고 해요. 내려가다가 근처에 응급실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하두에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높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없어. 아이가 막 식은땀 흘리고 땀 흘리고. 그러다 보니 일단은 의사 선생님께서 입원해서 검사 진행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바로 입원 수속 밟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뭔가 터진 것 같다. 이거 지금 뭔가 터진 것 같아요. 지금 자두가 열이 39도고 정신이 없고 아버지한테 가는 길인데 뭔가 방해하는 것 같다. 근데 나는 못 느끼겠으니 아버지 지금 여기로 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한 2시간 뒤에 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오시고 난 다음에 그 2시간 동안 자두는 검사를 했고, 열은 39도 나지만 특별히 딱히 막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열만 나는 상태고 그 열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을 뿐이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당황하시고 그런 상태인데 아버지가 자두가 이번엔 병실로 오셨어요. 딱 들어서시자마자 아버지가 누워있는 자두한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개 같은가 막 이러면서. 애들 있는데 그 소리 듣고 간호사님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제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병원에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보호자시잖아요. 간호사님들한테 괜찮다고 놔두시라고.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간호사들 내보내시고 아버지가 조금 진정하신 다음에 자두 주위에 뭔가 결계를 치시더라고요. 방울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두가 갑자기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그 기괴한 소리를 내더니 혀를 쭉 내미는 거예요.
내미다 못해 자기 손으로 혀를 쭉 빼는 거예요. 순간 오지했어요. 근데 등 뒤로 처음에 제가 못 느꼈던 거를 느끼게 됐어요. 약간 기분 나쁜 역겨움 하면서 그 등 뒤에 할아버지가 예전에 고시텔에서 봤다던 그 영가같이 생긴 게 나타나더라고요. 계속 아버지가 방울을 흔드셨어요. 흔드시고는 그 영가가 아버지를 쓱 쳐다보고 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 딱 자두가 털썩 쓰러지더니 한 몇 분 뒤에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 부르라고 간호사 불렀더니 열 재보고 하니 열도 떨어졌고, 근데 할아버지가 여기서 급하게 퇴원을 시켜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두 상태를 보고. 오케이. 근데 또 병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애가 39도까지 열이 났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강행을 시키신 거예요. 퇴원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병원에서 무슨 각서를 쓰고 지금 나가서 일이 생겨도 뭐 병원에 책임은 없다 뭐 이런 각서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는 자두를 퇴원시키고 본가로 갔어요. 네. 도착을 해보니 이미 굿상이 차려져 있고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대기하고 계셨고, 그래서 아버지는 급하게 우복으로 갈아입으시고 굿을 시작하는데 본가 대문 밖에서 제가 그 병원에서 들었던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굿을 같이 도와주시는 무당분이 뭔가에 접신했는지 갑자기 혀를 내미세요. 자기 혀를 쭉 뽑는 거예요. 계속 말리려고 해도 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럴까 했는데 갑자기 지켜보시던 할아버지도 뭐가 접신하셨는지 갑자기 그 굿판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에 홀리셨나? 뭐지? 빙이 걸리셨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굿판을 진행하시는 아버지는 뒤로 빠지시고 모두 사람들한테 물러나 있어라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점점 더 거기서 굿판에서 장구 치는 소리에 맞춰서 점점 더 격하게 춤을 추시더니 딱 그 접신해 있던 무당분을 보시고는 나와라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고 비릿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거 달라고 이제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약간 그 쇠 긁듯이 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목에 가래가 끼듯이 긁는 목소리 있잖아요. 완전 목소리가 바뀌어 있어요. 저거 달라고. 저거가 뭐냐 했더니 자두예요. 저거 주면은 가겠다고.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버팅기는 거죠. 근데 무슨 이북말로 말씀하시는 거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는 막 욕을 하시는 건가 소리치시면서 다시 춤을 춰요. 할아버지 계속 춤을 추시면서 자두한테 딱 다가가시는데 자두가 갑자기 할아버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뭐지? 이 무당한테서 자두한테로 갔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자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단지 그 무당한테 그 기운이 가서 접신했던 것처럼 보였던 거고, 할아버지는 자두를 끌어안고 계속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순간 그 자두하고 할아버지 옆으로 제가 병원에서 봤던 영가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다시 한번 자두한테 달려드는데 그때 아버지가 앞을 가로막으시더라고요. 막으시고는 다시 한번 신장 칼로 그 영가를 쳐내시고 계속 쳐내시고 소멸할 때까지. 순간 그 영가는 미라처럼 쪼그라들더니 사라졌어요. 다행히. 사라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굿판이 끝난 게 아니라 자두를 눌린 곳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잘못하면 얘가 입을 열 수가 있다. 그 말인 즉슨은 눌린 곳을 타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신내린 굿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이미 많이 열려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얘가 입을 열 수도 있는데 어떡하겠냐 했더니 괜찮다고 할아버지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 눌린 곳을 시작하는데 순간순간 자두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입을 막더라고요. 누가 입을 막았는지 딱 옆을 보는데 어떤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자두가 말하려는데 입을 계속 막어. 뭔가 말하는데 막어. 계속. 그러더니 굿판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할머니는 사라지시고 굿이 무사히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보셨냐? 그랬더니 못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자두가 말하려는데 계속 입을 막으셨다. 할머니가 막으셨다. 그러더니 어떻게 생겼느냐 했더니 뭐 얼굴에는 점이 이렇게 있으시고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예전에 같이 탈북하셨을 때 사모님하고 아드님을 잃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할머님이랑 인상 차이가 약간 비슷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후에 자두는 이제 저희 본가에서
계속 눌린 곳은 이제 한 번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이게 이미 열린 게 많아서 예. 주기가 약간 어때는 뭐 5년, 3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미 열린 게 너무 많아서 거의 뭐 3개월, 6개월마다 계속 구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려진 게 너무 많으니까 닫으려면 그때마다 자두는 힘들어하고 어느샌가 아버지가 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괜찮다고. 일단 열린 거는 거의 다 닫았다고 보는데 이게 또 언제 열릴지 모르고 그때마다 계속 눌린 것을 해야 되니 할아버지께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두만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저한테 오시라고. 자두가 할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냐고. 나도 내 아들 무속이 되는 거 싫고 내 손녀 무속이 되는 거 싫다고. 그러니까 저하고 열무를 말하는 거죠. 왜냐면 할아버지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오시라고. 네. 할아버지는 아셨다고. 알겠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무사히 할아버지는 저희 와이프가 그때 그 지자체 얘기를 해서 할아버지하고 자두하고 자두어머니 사정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지자체에 말씀을 드려서 복지 혜택 받게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LH 임대주택 그 받게끔 해줬고 이제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뭐 지금도 열무랑 자두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 웃으면서 잘 놀고 있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눌린 곳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진 다행히 눌린 곳은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야. 할아버지한테도 계속 연락을 드리면서 어떻냐, 할아버지도 긴장 늦추시면 안 된다 항상 말씀드리고 자두네 집안이랑 저희 집안이랑 지금도 연락하면서 야, 잘 이런 지내고 게 있는데요. 인연이라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인연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연이 돼요. 그러니까 예. 우연인 듯한 필연. 예, 맞아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붕어빵을 사러 간 것도 거기서 자두네 가족을 만난 것도 네. 또 자두네 할아버지네 저희 가족을 만난 것도 이게 하나의 인연이 아닐까. 그걸 또 만약에- 이제 필연이라고도 하지. 예. 그럼요. 진짜 열무 아빠님 사연을 들어보면 진짜 와 여러 가지 그 장르가 많이 나오잖아요. 직업괴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가족과 엮인 이야기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정말 열무 아빠님의 또 언변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너무나 행복하죠.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것도 참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항상 도파민이 샘솟아요. 진짜로 즐거워요. 예.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네. 비종님들이나 돌비님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면은 미친놈 취급받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항상 있죠. 귀종님들도 그러시고 돌부님도 그러시고 항상 들어주시니 네. 이 시찬 때만 되면 힘들다가도 도파민이 샘솟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 아직 안 푸신 이야기들도 많으실 텐데 오래오래 또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님. 예, 감사합니다. 네. 시들무의 닉네임 중에 아빠라고 달린 닉네임을 가진 참여자분들은 다 레전드였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돌비 아빠라고 검색하시고 그냥 열무 아빠님이든 윤혜인 아빠님이든 무슨 아빠님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다 레전드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